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어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모두 무료이니 부담 갖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분의 특별한 사연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올해 79이 된 최기철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던 사람이에요. 35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고 정년퇴직을 한 지도 벌써 14년이 흘렀습니다. 퇴직 후에는 집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소일하는 게 전부였어요. 가끔 옛 제자들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동창회 모임에 나가는 것 외에는 특별한 일정이 없었습니다. 아내 한정숙은 저보다 한 살 어린 78인데 젊었을 때부터 집안일에만 전념해온 전형적인 주부예요. 결혼한 지 50년이 넘었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 부부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동거인 같은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침에 밥 먹어요라고 하고 저녁에 주무세요라고 하는 게 전부였어요. 대화라고 할 만한 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아들이 둘 있어요. 큰아들 민수는 46살로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고 있고 작은아들 민호는 42살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두 아들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렸는데 특히 큰아들네 집안과는 관계가 좀 복잡했어요. 큰 며느리 이수연은 45살로 처음 우리 집안에 들어왔을 때는 조용하고 순한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서 점점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내 정수기와는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음식 만드는 방식부터 아이들 교육 방침까지 모든 게 의견이 달랐어요. 손주들이 어렸을 때는 그래도 자주 왔었는데 아이들이 크면서부터는 명절에나 얼굴을 보는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손자 준호는 22살로 대학교 4학년이고 손녀 지은이는 19살로 대학교 1학년이에요. 둘 다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잘 오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 민호네는 좀 달랐어요. 작은 며느리 박혜진은 40살로 같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데 성격이 밝고 활달했습니다. 우리 부부를 자주 찾아왔고 특히 저와는 대화가 잘 통하는 편이었어요. 작은 며느리가 오면 집안 분위기가 한결 밝아졌는데 그럴 때마다 아내는 기분이 좋지 않은 듯 했습니다. 여보, 혜진이가 또 오겠대요. 같이 저녁 먹자고 하네요. 제가 말하면 아내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또요? 지난주에도 왔잖아요. 바쁘실 텐데 괜히 부담 주는 것 같아서 미안하네요. 부담은 무슨, 혜진이가 좋아서 오는 거예요.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랑 시간 보내는 게 좋다잖아요. 큰 며느리는 한 달에 한 번 오기도 힘든데 작은 며느리만 자꾸 오면 큰 며느리가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아내의 말도 일리가 있었지만 저는 솔직히 혜진이가 오는 게 좋았습니다. 그 아이가 오면 집안이 활기차고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거든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혜진이가 남편 민호 없이 혼자 집에 왔어요. 민호는 학회 참석차 일본에 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님, 혼자 계시면 심심하실 것 같아서 왔어요. 어머님은 어디 가셨어요? 아, 동네 경로당에 가셨어. 요즘 거기서 노래교실 한다고 매주 수요일마다 나가시더라고. 그럼 잘 됐네요. 아버님이랑 둘이서 조용히 이야기 나눌 수 있겠어요. 혜진이는 부엌에 들어가더니 능숙하게 커피를 내렸습니다. 저희 집 주방 구조를 이미 훤히 꿰고 있었어요. 커피 향이 거실까지 퍼져왔는데 참 좋은 냄새였습니다. 아버님, 여기 앉으세요.
제가 새로 산 원두로 내렸어요. 맛있을 거예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혜진이는 병원에서 있었던 일, 민호의 근황, 요즘 읽고 있는 책 이야기 등을 들려줬습니다. 저도 최근에 쓰고 있는 수필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님은 글을 정말 잘 쓰세요. 지난번에 보여주신 글 제가 3번이나 읽었어요. 그래. 혜진이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기분이 좋네. 나이 들어서 쓰는 글이 누가 읽어주겠나 싶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글은 깊이가 있어요. 살아오신 세월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이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내와는 이런 대화를 나눈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아내는 책이나 글에 관심이 없었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래요라는 짧은 대답으로 끝나버렸거든요. 아버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혜진이의 물음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요즘 많이 외로웠거든요. 집에 아내와 둘이 있지만 대화가 없으니 혼자 있는 것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지 뭐. 건강은 괜찮은데 요즘은 시간이 참 더디게 가더라고. 외로우신가 봐요. 혜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 한구석이 뭉클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들 그런 거겠지. 혜진이는 젊으니까 이해 못할 거야. 아니에요. 저도 가끔 외로울 때가 있어요. 민호 오빠는 바빠서 대화할 시간도 없고 병원 일도 힘들 때가 많거든요. 너 같은 젊은 사람도 외로움을 느끼나? 당연하죠. 외로움은 나이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더 외로울 때도 있어요. 혜진이의 말에 깊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아내가 옆에 있지만 마음이 통하지 않으니 더 외로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혜진이의 방문이 더 잦아졌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민호와 함께 오기도 했지만 점점 혼자 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민호는 병원 일이 바빠서 시간을 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혜진이가 자주 오는 것을 못마땅해 했어요. 작은 며느리가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닐까요? 무슨 소리야? 혜진이가 좋아서 오는 건데. 우리 같은 늙은이들한테 관심 가져주는 게 고마운 일이지. 큰 며느리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수연이는 바빠서 못 오는데 혜진이만 자꾸 오면. 수연이는 수연이대로 사정이 있는 거고 혜진이는 혜진이대로 오고 싶어서 오는 거야. 비교할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아내와 자주 언쟁을 했습니다. 아내는 며느리들 사이의 균형을 걱정했지만 저는 솔직히 그런 것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요. 혜진이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즐거웠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혜진이가 오후 늦게 왔을 때 아내는 친구들과 온천 여행을 가고 없었습니다. 이틀 동안 집을 비운다고 했어요. 아버님, 혼자 계시겠네요. 저녁은 드셨어요? 아직 안 먹었어. 대충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려고. 안 되죠. 제가 뭔가 해드릴게요. 냉장고 좀 봐도 될까요? 혜진이는 냉장고를 뒤지더니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에 금세 맛있는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어요. 혜진아, 미안하구나. 내가 왜 이런 수고를.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혼자 계신데 제대로 된 식사 한 끼 해드리는 게 당연하죠.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혜진이는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기억하고 있었고 식사 중에도 계속 반찬을 권했어요. 아버님 많이 드세요. 요즘 입맛이 없으시다고 하셨잖아요. 혜진이가 만든 음식은 맛있어서 괜찮아. 정말 솜씨가 좋구나.
과찬이세요. 그냥 자주 해봐서 익숙한 것뿐이에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혜진이를 보며 저는 문득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고마움과 동시에 묘한 설렘 같은 것이었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건지 헷갈렸습니다. 혜진아, 오늘 정말 고마웠어. 덕분에 좋은 저녁 먹었다. 별 말씀을요. 제가 좋아서 한 거예요. 아버님이랑 시간 보내는 게 좋거든요. 나 같은 늙은이랑 나이가 중요한가요? 아버님은 이야기도 재미있으시고 제 말도 잘 들어주시잖아요. 민호 오빠보다 더 대화가 잘 통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저 기분이 좋았습니다. 혜진이가 돌아간 후에도 한동안 그 여운이 남았어요. 저녁을 함께 먹고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고 대화를 나누는 그 모든 시간이 너무 자연스럽고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와 시간을 보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밤늦게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혜진이 생각이 났어요. 그 아이의 웃는 모습, 요리하는 모습, 제 이야기를 들어주던 따뜻한 눈빛.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며느리한테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스스로를 질책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감정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마음이 끌린다는 느낌,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혜진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님,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건강 챙기세요. 단순한 안부 문자였지만 저는 한참을 들여다보며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답장을 뭐라고 써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이렇게 보냈어요. 응, 잘 잤어. 어제 저녁 정말 고마웠어. 혜진이도 좋은 하루 보내렴. 문자를 보내고 나니 왠지 모를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생겼어요. 혜진이가 언제 또 올까? 다음에는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이런 생각들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내가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여보, 다녀왔어요. 재미있었어요? 그럭저럭요. 당신은 잘 지냈어요? 밥은 제대로 먹었고? 응, 걱정 마. 잘 먹었어. 혜진이가 와서 저녁을 해줬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내가 불필요한 오해를 할 것 같았고, 무엇보다 혜진이와의 그 시간을 혼자만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나란히 누워 있는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인데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까요? 옆에 있어도 마음은 멀리 있는 것 같았어요. 혜진이와 있을 때가 더 편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아내보다 며느리와 있을 때가 더 마음 편하고 즐거웠어요. 이게 정상적인 건가? 아니면 제가 잘못된 건가? 혼란스러웠습니다. 혜진이의 방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3번 정도 들렀어요. 늘 오후 시간에 왔는데 그 시간이면 아내는 경로당에 가 있거나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혜진이가 왔을 때 저는 서재에서 글을 쓰고 있었어요. 아버님, 방해하러 왔어요. 어서 와. 방해는 무슨 환영이지. 혜진이는 제 서재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책이 정말 많네요. 다 읽으신 거예요? 대부분은 읽었지. 평생 모은 거니까. 부러워요. 저도 책을 좋아하는데 요즘은 바빠서 읽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은 만드는 거야. 혜진이 같은 젊은 사람이 책을 읽으면 인생이 더 풍요로워질 거야.
그럼 아버님이 추천해 주세요. 제가 읽으면 좋을 만한 책. 저는 서가에서 몇 권의 책을 골라 혜진이에게 건넸습니다. 소설, 수필, 시집 등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었어요. 이 책들은 내가 젊었을 때 많은 영향을 받은 것들이야. 혜진이도 읽으면 좋을 것 같아. 감사해요, 아버님. 꼭 읽을게요. 그리고 다 읽으면 아버님이랑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그래, 그러자. 책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아니, 그날부터 혜진이와 저는 책 이야기를 자주 나눴습니다. 혜진이는 제가 준 책들을 빠르게 읽었고, 읽은 후에는 꼭 와서 감상을 이야기했어요. 그 아이의 해석이 참 신선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아버님, 이 소설에서 주인공이 마지막에 떠나는 장면이 너무 슬펐어요. 왜 떠나야만 했을까요? 그건 말이지.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떠나야 할 때가 있어. 함께 있으면 서로에게 상처가 될 때 말이야. 그렇군요. 진짜 사랑은 함께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 포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혜진이가 젊은데도 깊이 있게 생각하는구나. 아버님한테 배우는 거죠. 아버님이랑 이야기하면 세상을 다르게 보게 돼요.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혜진이는 제 이야기를 경청했고 저는 혜진이의 생각에 귀 기울였어요.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대화를 나눈 게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느 날 혜진이가 평소와 다르게 조용했어요. 무슨 고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아, 무슨 일 있니? 오늘 표정이 안 좋은데. 아, 티가 났나요? 사실 요즘 민호 오빠랑 관계가 좀 어려워서요. 무슨 일인데? 혜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가 너무 바빠요. 병원 일 때문에 집에도 늦게 오고 주말에도 일하러 나가고 저랑 대화할 시간도 없어요. 같이 살지만 남처럼 지내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희 부부와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민호가 바빠서 그런 거겠지. 이해해줘야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가끔은 정말 외로워요. 같이 있어도 혼자인 것 같은 느낌 아세요? 알지. 나도 그런 적 많아. 아버님도요? 어머님이랑?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혜진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런 외로움을 어떻게 견뎌내세요? 글쎄다. 그냥 익숙해지는 거지 뭐. 나이 들면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니? 그건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국 외로움만 남는다는 게 혜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무심코 혜진이의 손을 잡았어요. 울지 마. 혜진이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질 거야. 민호랑 대화를 많이 해봐. 혜진이의 손이 참 작고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 둘 사이에 묘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시선이 마주쳤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혜진이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응? 저 요즘 아버님 생각을 많이 해요.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 나도 혜진이 생각 많이 하는 걸. 그 말을 하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건지 선을 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혜진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서. 혜진아,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 뭐가요? 우린 그냥 대화를 나누는 거잖아요.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거고요. 그래, 맞아. 그런 거지.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저도 혜진이도 이게 단순한 대화 이상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혜진이와 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매일 문자를 주고받았고
전화 통화도 자주 했어요. 아내 몰래 하는 일이라 더 조심스러웠지만 그래서 더 설레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먼저 잠들고 저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혜진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님, 아직 안 주무세요? 저 오늘 아버님이 추천해주신 시집 다 읽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특히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리움은 만남보다 아름답고 이별은 사랑보다 깊다. 아버님 생각하며 읽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 문자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냥 시에 대한 감상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답장을 쓰려고 하는데 옆에서 아내가 뒤척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깜짝 놀라 핸드폰을 끄고 가만히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옆에 있는데 며느리와 이런 문자를 주고받다니. 하지만 동시에 혜진이에 대한 마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핸드폰을 자주 보시네요. 누구랑 연락하세요? 아, 그냥 옛날 제자들이랑 동창들이랑 단톡방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한테 거짓말을 한 게 처음은 아니지만 이렇게 큰 거짓말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요? 좋으시겠네요. 저는 연락할 사람도 별로 없는데. 아내의 목소리에 약간의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며칠 후 혜진이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아버님,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이게 뭐니? 열어보세요. 상자를 열어보니 고급 만년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쓰던 만년필이 낡았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혜진아, 이게 얼마짜린데? 이런 비싼 걸 왜 사왔니? 아버님이 좋은 글 쓰시라고요. 제 마음이에요.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저는 혜진이를 꼭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그러면 안 되니까요. 아버님, 이 만년필로 쓰신 글 제가 제일 먼저 읽고 싶어요. 그래, 그럼 혜진이를 위한 글을 써볼까? 정말요? 와, 기대돼요. 그날 밤 저는 혜진이가 준 만년필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늦은 봄날의 떨림이었어요. 나이 들어서 느끼는 설렘과 혼란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글을 쓰면서 제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이 감정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지만 글을 쓸수록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며칠 후 큰아들 민순의 가족이 집에 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큰 며느리 수연이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고 손주들은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그래, 잘 지냈지. 너희들은? 네,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만 흘렀어요. 아내가 부엌에서 준비한 음식을 내왔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수연 씨, 요즘 어떻게 지내요? 아내가 큰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냥 그래요. 애들 학원 보내고 집안일하고. 힘들겠네요. 가끔 쉬기도 해요. 쉬고 싶어도 쉴 시간이 없어요. 대화가 또 끊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1시간 정도 있다가 큰아들네는 돌아갔어요. 떠나면서 수연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는 바빠서 자주 못 와도 이해해 주세요. 작은 아주버님네가 자주 오시니까 외롭지는 않으시겠죠? 그 말에 묘한 가시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바쁜데 무리해서 올 필요 없어요. 큰아들네가 간 후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서운해하는 것 같네요. 혜진이가 자주 오니까. 그건 혜진이 잘못이 아니잖아. 수연이가 오고 싶으면 오면 되는 거지.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네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큰 며느리보다 작은 며느리와 더 편하고 좋았으니까요. 그날 밤 혜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오늘 큰형님네가 다녀가셨다면서요? 민호 오빠한테 들었어요. 응, 왔다 갔어. 분위기 어땠어요? 그냥 그랬지 뭐. 별로 할 말도 없고. 아버님, 제가 너무 자주 가는 게 문제일까요? 큰형님네가 서운해할까봐 걱정돼요. 그런 걱정하지 마. 혜진이가 오고 싶어서 오는 건데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어. 그래도 혜진아, 나한테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그거 알지? 전화기 너머로 혜진이가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요, 아버님. 아버님은 제게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그날 밤 통화는 1시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책 이야기, 인생 이야기, 꿈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이 차이가 30년도 넘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왔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혜진이의 방문은 계속되었어요. 이제는 주저없이 집에 들어왔고 마치 친딸처럼 편하게 행동했습니다. 어느 무더운 오후였어요. 아내는 친구들과 산에 다녀온다며 아침 일찍 나갔고 저는 집에서 에어컨을 틀고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혜진이었어요. 아버님, 너무 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시원한 거 없어요? 냉장고에 수박이 있어. 잘라줄까? 제가 할게요. 아버님은 앉아 계세요. 혜진이는 주방으로 가서 수박을 꺼내 능숙하게 잘랐습니다. 시원한 수박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혜진이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님, 제가 요즘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인데? 민호 오빠랑. 요즘 정말 안 좋아요. 거의 대화를 안 해요. 한 달에 부부관계도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해요. 너무 사적인 이야기라 당황스러웠지만 혜진이는 진지했습니다. 그건 민호한테 직접 이야기해봐야 하는 거 아닐까? 말해봤어요. 근데 오빠는 바빠서 그렇다, 이해해달라는 말만 반복해요.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제 마음은 점점 식어가요. 혜진아, 아버님,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혜진이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말해봐. 저, 요즘 아버님한테 마음이 가요. 이상하죠? 시아버지한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느끼던 감정을 혜진이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혜진아, 그건 아버님도 그러시잖아요. 저한테 특별한 감정을 느끼시는 거 맞죠?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랬으니까요. 미안해, 혜진아. 내가 잘못 생각하게 만든 것 같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원했어요. 아버님과 가까워지는 걸. 하지만 우린 이러면 안 돼. 너는 내 며느리고 민호의 아내잖아. 알아요. 그것도 다 알아요.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가 없어요. 혜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혜진이를 안아줬어요. 울지 마, 혜진아. 혜진이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이 상황이 슬프고 우리가 처한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아버님, 혜진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너무 가까웠어요. 혜진이의 눈빛이 묻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괜찮은가요?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혜진이의 입술에 제 입술을 가져다 댔어요. 짧은 키스였지만
그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후회와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아버님, 우리 어떡하죠? 모르겠어, 혜진아. 정말 모르겠어. 그날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 후로 며칠간 혜진이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내는 제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여보, 요즘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아무 일도 없어. 얼굴이 안 좋아요.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몸은 괜찮아. 그냥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봐. 아내를 속이는 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아내는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에요. 제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일주일 후 혜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통화할 수 있으세요? 응, 잠깐만. 저는 베란다로 나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님, 저 때문에 힘드시죠? 죄송해요. 아니야, 혜진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지. 우리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어디서 만날까? 제가 아는 조용한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만나요. 다음 날 오후 저는 혜진이가 알려준 카페로 갔습니다. 집에서 좀 떨어진 곳이라 아는 사람을 만날 일은 없을 것 같았어요. 혜진이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참 외로워 보였어요. 혜진아, 아버님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버님, 저희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혜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혜진아. 저는요, 아버님을 포기할 수 없어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지만요. 혜진아, 우린 가족이야. 이러면 안 돼. 가족이기 전에 우린 한 사람의 남자고 여자예요. 서로에게 끌리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하지만 민호는 내 남편이잖아. 그리고 정숙이는 내 아내고 내 시어머니야. 알아요, 다 알아요. 하지만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혜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혜진아, 우리 그만하자.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가 다 불행해질 거야. 그럼 아버님은 행복하세요? 어머님이랑? 할 말이 없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으니까요. 나는 익숙한 거야. 이렇게 사는 게 그게 행복인가요? 그냥 참고 사는 거잖아요. 나이 들면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아직 젊잖아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어요.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마음은 조금 정리가 되었어요. 혜진아, 우리 조금만 거리를 두자. 서로를 위해서. 알겠어요, 아버님.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혜진이를 포기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와요? 응, 그냥 산책하고. 오래 나갔었네요. 2시간이나. 아내가 의심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날씨도 좋고 해서 멀리까지 갔다 왔어. 그래요? 핸드폰도 안 받으시고. 아, 소리를 못 들었나 봐.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믿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아내가 잠든 후에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혜진이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아버님,
오늘 만나서 이야기해서 조금 후련해요. 하지만 여전히 아버님 생각이 나요. 이 마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습니다. 답장을 하면 또 시작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핸드폰을 껐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혜진이 생각뿐이었어요. 며칠간 혜진이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매 순간 혜진이 생각이 났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책을 읽을 때도, 심지어 아내와 대화를 할 때도요. 아내는 제가 이상하다는 걸 확실히 눈치챘습니다. 여보, 요즘 정말 이상해요. 무슨 일 있으면 말해요. 아무 일도 없다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내가 모를 것 같아요? 정말 아무 일도 없어. 하지만 아내는 계속 의심했어요. 제 핸드폰을 보려고 하기도 했고, 제가 어디 가는지 계속 물어봤습니다. 일주일 후, 작은 아들 민호가 혼자 집에 왔습니다. 표정이 안 좋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인데? 혜진이랑 요즘 사이가 안 좋아요. 거의 대화를 안 해요. 왜? 무슨 일이 있었니? 잘 모르겠어요. 혜진이가 저한테 관심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말을 걸어도 대충 대답하고 집에서도 자기 방에만 있어요. 민호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게 다 저 때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민호야, 내가 혜진이한테 잘해줘야지. 요즘 일만 하고 집에는 신경 안 쓰잖아. 아버지는 혜진이 편만 드시네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혜진이가 외로워하는 거 모르냐? 저도 바빠서 그러는 거예요. 이해해주면 안 돼요? 이해만 바라지 말고 노력을 해야지. 민호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가 제게 말했어요. 여보, 왜 민호한테 그렇게 말해요? 혜진이 편만 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이잖아. 민호가 일만 하고 집에 신경을 안 쓰니까 혜진이가 외로운 거야. 그래도 그렇지. 자식한테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어요? 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야. 아내와 언쟁이 이어졌습니다. 요즘 아내와는 대화만 하면 싸우게 되었어요. 그날 밤 혜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민호 오빠가 오늘 아버님 댁에 다녀왔다면서요? 응, 왔다 갔어.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너희 부부 사이가 안 좋다고 하더라. 아버님, 저 때문에 오빠한테 뭐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민호가 너한테 잘해줘야 한다고 말했지. 혜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빠한테도 미안하고 저 자신도 괴로워요. 혜진아, 아버님, 저희 이혼하려고 해요. 뭐라고? 이혼? 네.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매일 거짓말하고 오빠를 속이고 차라리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혜진아, 그건 너무 극단적인 선택이야. 다시 생각해봐. 많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혜진이가 이혼한다고요? 그게 제 때문인가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혜진이를 말려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두어야 하는 건지 몰랐어요. 며칠 후 민호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혜진이도 함께였어요. 둘 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하지만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혜진이랑 저 이혼하기로 했어요. 아내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이혼? 갑자기 왜? 저희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계속 같이 살기는 힘들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혼까지 하려고 그래? 민호가 혜진이를 바라봤습니다. 혜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혜진이가 다른 사람을 좋아하나 봐요.
그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내가 물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혜진이 태도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는 관심도 없고 맨날 핸드폰만 보고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혹시 민호가 눈치챈 건가요? 혜진아, 그게 사실이니? 아내가 혜진이에게 물었습니다. 혜진이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 다른 남자가 있어?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결혼했잖아. 아내가 화를 냈습니다. 민호도 분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혜진아, 누구야? 그 사람이 누군데? 민호가 다그쳤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아무튼 제 잘못이에요. 오빠한테 미안해요. 말 못할 사람이면 유부남이야? 아니면 직장 상사?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럼 누구야? 민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내도 혜진이를 다그쳤어요. 혜진아, 지금 말해. 그 사람이 누군지. 혜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저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 민호도 혜진이의 시선을 따라 저를 바라봤습니다. 설마,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진아, 설마 아버님을? 혜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어요. 안 돼.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민호야, 진정해. 오해야. 오해요? 혜진이 표정 보세요. 이게 오해예요? 아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여보, 사실이에요? 며느리랑? 정수가 들어봐. 그건, 대답하세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민호가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제 아내를. 민호야,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그게 끝이에요? 민호가 주먹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리치지는 못했어요. 아내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정수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혜진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유혹했어요. 닥쳐요.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어. 어머님, 나가요. 당장 나가. 혜진이는 일어나 집을 나갔습니다. 민호도 저를 노려보더니 따라 나갔어요. 집에는 저와 아내만 남았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울다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정말 그랬어요? 며느리랑? 미안해, 정수가. 뭘 얼마나 했어요? 말해봐요. 그냥 대화를 많이 나눴어. 그리고 가끔 만났고. 몸도 섞었어요? 아니, 그 정도까지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아내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따끔했지만 참았어요. 맞을 만한 짓을 했으니까요. 50년이에요.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요? 우리 가족이 망가졌어요. 아들이 아빠를 어떻게 봐요? 손주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모든 게 제 잘못이었어요. 그날 밤 아내는 안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잤어요.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말도 걸지 않았어요. 큰아들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민호한테 들었어요. 정말 그런 거예요? 민수야, 대답하세요. 정말 혜진이 씨랑 그런 거냐고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며느리한테 손댄 거예요. 손댄 건 아니야. 그냥 뭐요? 좋아했다? 그게 더 심각한 거 아니에요? 민수는 한참을 화를 내다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오후에는 손자 준호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할아버지, 저 준호예요. 응, 준호야. 할아버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작은 이모한테. 미안하구나, 준호야. 할머니가 얼마나 우시는지 아세요? 저희한테도 연락하셔서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할머니한테 잘해드려라. 저는 이제 할아버지 얼굴 못 볼 것 같아요. 너무 실망했어요. 준호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온 가족이 등을 돌렸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제가 가족을 배신했으니까요. 며칠 후 큰 며느리 수연이가 왔습니다. 아내를 위로하러 온 거였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렇게 큰 배신을 당했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며느리한테. 수연이가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아버님, 저는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혜진이 씨가 너무 자주 오니까. 수연 씨, 이제야 이유를 알았네요. 그런 이유였군요. 수연이는 아내를 위로하고 갔습니다. 떠나면서 저를 보는 눈빛이 경멸로 가득했어요. 혜진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였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이제 어떡하죠?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어요. 결국 이렇게만 썼습니다. 혜진아,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너는 아무 잘못 없어. 혜진이한테서 다시 답장이 왔습니다. 아버님, 저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끝인가요? 그래야 할 것 같아. 이미 모든 게 망가졌어. 아버님을 포기해야 하나요? 혜진아, 우린 처음부터 불가능했어. 이제라도 정리하는 게 맞아. 알겠어요. 아버님도 건강하세요. 사랑했어요. 그게 혜진이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저와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완전히 남처럼 지냈어요. 끼니도 따로 먹고 방도 따로 썼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내가 저를 불렀어요. 여보, 이야기 좀 해요. 오랜만에 듣는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말해. 우리 이혼해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충격이었습니다. 정수가 50년을 살았지만 이제는 같이 못 살겠어요. 당신 얼굴 보기도 싫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듣기도 싫어요. 빨리 이혼 서류 준비해요. 정수가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믿을 수 없어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해요. 정말 잘못했어. 제발. 소용없어요. 결심했어요. 이혼하고 혼자 살 거예요. 아내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설득할 수 없었어요. 민호한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혜진이랑 이혼 절차 시작했어요. 민호야, 혜진이를 용서해줘. 다 내 잘못이야. 아버지 잘못이든 혜진이 잘못이든 상관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민호야. 아버지,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얼굴도 보기 싫어요. 민호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가족, 신뢰 관계. 제 잘못으로 모든 게 망가졌어요.
혼자 집에 앉아 있는데 지난 몇 달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혜진이와의 첫 만남, 함께 나눈 대화들, 느꼈던 설렘. 그 모든 게 이제는 후회로 남았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멈추지 못했을까?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아내가 강력하게 원했고 저도 반대할 이유가 없었어요. 50년의 결혼 생활이 서류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아내는 큰아들 민수네 집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어나갔습니다. 떠나는 날 아내는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잘 살아요. 그게 아내가 저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집은 텅 비었습니다. 50년간 아내와 함께 살던 흔적들이 사라졌어요. 아내의 옷, 화장품, 사진들, 모든 게 없어졌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발소리만 울릴 뿐이었어요. 혜진이와 민호도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큰아들 민수한테서 들었는데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아버지 때문에 한 가정이 또 무너졌어요. 만족하세요? 민수야,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줄 아세요? 민호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내가 민호한테 사과하고 싶은데 필요 없대요. 아버지 얼굴 다시는 보고 싶지 않대요. 민수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습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없어지니까 그 빈자리가 너무 컸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 밥 먹을 때도 혼자, 밤에 잘 때도 혼자. 이게 제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가끔 혜진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까?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연락할 수도 없었어요. 어느 날 동네 슈퍼에 갔다가 아내를 마주쳤습니다. 큰아들네 집에 가는 길이었나 봐요. 정수가. 아내는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쳤어요. 마치 남처럼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이제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평소에는 술을 잘 안 마시는데 그날은 마시고 싶었어요. 술에 취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대답은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어요. 저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아무한테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가끔 옛 제자들이 연락을 했지만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다 물어볼 것 같았어요.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런 질문에 답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큰손녀 지은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지은이에요. 응, 지은아.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할머니한테 들었는데 혼자 사신다고. 응, 괜찮아. 거짓말이에요. 목소리 들어보면 알아요. 힘드시죠? 지은아.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이해는 안 돼요. 하지만 그래도 할아버지니까. 지은이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외롭게 지내지 마세요. 가끔 전화할게요. 고맙다, 지은아.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적어도 한 명은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되었어요.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혼자 지낸 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이상이 있으니 다시 검사를 받으러 오라는 거였어요.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며칠 후에 나온다고 했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큰 병에 걸렸다면 누가 돌봐줄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내도 아들들도 손주들도 모두 제게서 등을 돌렸으니까요. 처음으로 제가 한 일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실감했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해야 한대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분, 췌장에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종양이요? 네, 악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췌장암이라니. 그럼 얼마나 남았나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검사를 더 해봐야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죽을 수도 있구나. 이제야 두려워졌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혼자 죽는다는 게 무서웠어요. 집에 도착해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아내한테 연락해야겠다고. 핸드폰을 들었지만 번호를 누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받아줄까? 욕하지 않을까? 하지만 용기를 내서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어요. 정수가 나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정수가 나. 병원에 다녀왔어. 그래서요? 췌장에 종양이 있대. 암일 수도 있다고. 아내가 숨을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정말이에요? 응. 더 검사해봐야 한대.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혼자 가셨어요? 응. 바보. 왜 혼자 가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수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지금 와서 무슨, 알아. 너무 늦었다는 거.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미안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50년 동안 고마웠다고.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요? 왜? 미안해, 정수가. 전화는 한참 동안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내가 집에 왔습니다. 손에 음식을 들고요. 먹어요. 혼자 있으면 제대로 안 먹을 거잖아요. 고맙다, 정수가. 고맙긴요. 그냥 환자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아내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여전히 서운함은 있었지만 걱정도 섞여 있었어요. 그날부터 아내는 가끔 집에 들렀습니다. 음식을 가져다 주고 청소도 해주고 병원에도 같이 가줬어요.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 화났잖아. 화는 났죠. 하지만 50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아플 때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고맙다. 고맙다는 말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아내의 표정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추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초기였고 수술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아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야. 정수가 나 수술 받을 거야. 그리고 살아남을 거야. 당연하죠. 죽으면 안 돼요. 왜? 내가 죽으면 시원하지 않을까?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이 죽으면 나도 슬퍼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술날이 다가왔습니다. 수술 전날 밤 아내가 병실에 왔어요. 내일 수술이죠? 응. 무서워요? 조금.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아내의 손이었어요. 잘 될 거예요. 꼭 살아나야 해요. 정수가 나 살아나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아내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직 화도 나고 서운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당신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그건 변함없어요. 그날 밤 아내는 병실에서 함께 있어줬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6시간이 걸렸지만 종양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했어요. 수술 후 깨어났을 때 제일 먼저 본 사람은 아내였습니다. 정수가 깨어났네요. 다행이다. 아내의 눈은 울어서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많이 기다렸어? 6시간이요. 긴 시간이었어요. 고맙다. 이제 그만 고맙다는 말 하세요. 귀에 못이 박히겠어요. 하지만 아내는 웃고 있었습니다. 회복하는 동안 아내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식사도 챙겨주고 이야기도 들어줬어요. 여보, 요즘 민수랑 민호는 어떻게 지내? 민수는 잘 지내요. 민호는 아직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내 잘못이지. 민호한테 미안해. 언젠가는 이해할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겠죠. 퇴원하는 날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갈 거예요? 집으로? 응. 혼자서 괜찮겠어요? 뭐 어쩔 수 없지. 아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가끔 들를게요. 식사라도 챙겨드릴게요. 정말 환자니까요.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만. 고맙다, 정수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집이었어요. 아내는 청소를 해놓았는지 집안이 깨끗했습니다. 청소했어? 당연하죠. 먼지 쌓인 집에서 어떻게 회복해요. 그날 저녁 아내가 만든 음식을 먹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먹는 아내의 음식이었어요. 맛있다. 입맛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정말 맛있어. 역시 내 음식이 최고야. 아내가 조금 웃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집에 가지 않고 남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잘게요. 혹시 밤에 무슨 일 생기면 안 되니까. 고맙다. 고맙다는 말 이제 진짜 그만하세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내의 방문은 점점 잦아졌고 어느새 매일 오게 되었어요. 어느 날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혜진 씨 생각 아직도 나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끔 생각나. 하지만 그리워하지는 않아. 왜요? 그때는 외로워서 그랬던 것 같아. 정말 사랑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럼 저는요? 저는 사랑해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삶 자체야. 공기처럼 물처럼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사실이야. 너 없이 지낸 6개월이 정말 힘들었어. 그제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저도 당신 없이 지내는 게 쉽지 않았어요. 화가 나고 서운했지만 그래도 걱정되고 보고 싶었어요. 정수가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아내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뭔데? 다시는 저를 외롭게 하지 마세요. 대화 많이 하고 관심 가져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그래, 약속할게. 매일 사랑한다고 말할게. 그리고 혜진 씨 이야기는 다시는 하지 마세요. 완전히 잊어버려요. 알았어. 이미 과거야. 그날 밤 아내는 제 손을 꼭 잡고 잠들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면서 이렇게 손을 잡고 잔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며칠 후 아내가 짐을 싸서 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다시 들어올래요. 당신 혼자 두면 걱정돼서 못 살겠어요. 정말? 네. 하지만 조심스럽게 시작하는 거예요. 천천히. 그래, 천천히. 아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6개월 만이었어요. 처음에는 서먹했습니다. 서로 조심스럽게 대했고 눈치를 봤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여보, 날씨 좋네요. 그러게. 오랜만에 이렇게 걷는 것 같아. 앞으로 매일 같이 산책해요. 좋지. 공원 벤치에 앉아서 쉬는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손주들한테도 연락해봐요. 받아줄까? 해봐요. 준호랑 지은이는 할아버지 걱정했다고 들었어요. 그날 저녁 손주들한테 전화했습니다. 먼저 준호한테요. 준호야,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응, 많이 나았어. 할머니가 잘 돌봐주셔서 다행이에요. 할아버지, 저 그때 심하게 말한 거 미안해요. 아니야, 내가 맞는 말한 거야. 할아버지가 잘못했어. 이제 괜찮으시면 할머니랑 같이 집에 놀러 오세요. 부모님도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래, 정말? 네. 아빠가 요즘 할아버지 걱정 많이 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집에 오래. 민수도 만나고 싶다는데. 진짜요? 다행이다. 다음 주말 큰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민수가 나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민수야. 민수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여전히 서운함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많이 아프셨다면서요? 응, 그랬지. 이제 많이 나았어. 다행이에요. 큰 며느리 수연이도 나왔습니다. 여전히 표정이 차갑긴 했지만 예전보다는 나았어요. 아버님, 어머님, 어서 오세요. 수연 씨, 미안해요. 그동안 걱정 많이 끼쳤죠. 이제 건강하시면 됐어요. 손주들도 나왔습니다. 준호와 지은이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래, 우리 손주들. 잘 있었니? 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만큼 편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어요. 식사 후 민수가 따로 불렀습니다. 아버지, 잠깐 이야기해요. 그래. 둘이서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는지. 미안하다, 민수야. 변명의 여지가 없어. 하지만 아버지가 아프신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그래도 내 아버지라는 걸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 없더라고요. 고맙다, 민수야.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노력할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정말 고맙다. 민수와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노력했어요. 하지만 작은 아들 민호는 여전히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도 읽지 않았어요. 여보, 민호한테는 시간이 더 필요한가 봐요. 그렇겠지. 민호가 제일 큰 상처를 받았으니까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예요. 시간이 흘러 봄이 왔습니다. 제가 수술받은 지 1년이 지났어요. 정기 검진 결과 재발 없이 잘 회복되었다고 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야. 아내가 기뻐했습니다.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돌봐줘서 이렇게 나은 거야.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잘 이겨낸 거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꽃집에 들렀습니다. 뭐 하세요? 잠깐만. 장미 한 다발을 샀습니다. 이거 뭐예요? 당신 줄 거야. 갑자기 왜? 그냥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아내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나이가 몇인데 이러세요. 창피하게. 나이가 뭐 중요해. 마음 표현하는데 나이 제한 있어? 아내가 웃으며 꽃을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오랜만에 받아보는 꽃이네요. 앞으로 자주 줄게. 그럼 돈 떨어지겠어요. 괜찮아. 당신한테는 뭐든지 해줄 거야. 집에 도착해서 아내가 꽃을 화병에 꽂았습니다. 예쁘네요. 꽃보다 당신이 더 예뻐. 에이,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지만 아내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는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 갈까요? 여행? 네. 젊었을 때 못 가본 데 많잖아요. 건강할 때 다녀와요. 좋지. 어디로 갈까? 제주도는 어때요? 봄에 가면 예쁘다던데. 그래, 제주도 가자.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50년 결혼 생활 중 제대로 된 여행은 처음이었어요. 제주도에서의 이틀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바다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손잡고 걸었어요. 여보, 이런 거 젊었을 때 했어야 했는데. 지금 하면 되지 뭐. 앞으로 더 많이 하면 돼요. 그래, 맞아. 해변을 걸으면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응, 말해봐. 저도 외로웠어요. 당신이 회사 다닐 때 맨날 혼자 있으면서 정말 외로웠어요. 미안해. 그걸 몰랐어. 알면 뭐해요. 그때는 다들 그렇게 살았잖아요. 남편은 일하고 아내는 집에서 아이들 키우고 그래도 더 관심 가졌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요. 앞으로 잘하면 되죠? 그래, 앞으로 잘할게. 약속해.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저희 부부는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를 했어요. 아내와 대화하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젊었을 때 이야기, 아이들 어렸을 때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할 이야기가 끝도 없었어요. 여보, 우리 이렇게 늙어가는 거구나. 그러게요. 벌써 이렇게 됐네요. 후회 없어? 글쎄요. 후회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지만 지금은 행복해요. 나도 그래. 지금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 어느 날 작은 아들 민호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1년 만이었어요. 아버지, 저 민호예요. 민호야, 오랜만이다. 네.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너 건강하게 지냈니? 네. 아버지는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응, 다 나았어. 걱정 끼쳐서 미안하다. 아버지, 만나 뵐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언제 만날까? 다음 주말 민호를 만났습니다.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민호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민호야, 살 빠진 것 같은데. 좀 바빴어요. 혼자 지내기 힘들지?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아직도 화가 나요. 그럴 거야. 당연해. 하지만 아버지가 아프시다는 얘기 들었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이대로 아버지를 잃는 건 아닌가 하고. 미안하다, 민호야. 그래서 생각했어요. 화가 나고 서운하지만 그래도 내 아버지라는 걸 용서하고 싶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민호야. 정말 고맙다.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나가요. 괜찮죠? 그래, 천천히. 민호와도 조금씩 관계가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왔습니다. 아내와 저는 베란다에서 수박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행복해요? 응, 행복해. 너는? 저도요. 이렇게 늙어갈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정수가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여보. 문득 창밖을 보니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어요. 여보, 저 노을 봐요. 정말 예쁘네.
우리 인생도 저렇게 아름답게 저물면 좋겠어요. 그럴 거야. 우리 함께 있으니까.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손이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글을 썼습니다. 혜진이를 위해 쓰려던 그 만년필로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내를 위한 글이었습니다. 제목은 늦은 사랑의 고백이었어요. 50년을 함께 살면서 정작 사랑한다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당신과 함께 늙어갈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동반자요. 글을 다 쓰고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뭐예요? 읽어봐. 아내가 글을 읽는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보.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울잖아요. 진심이야. 정말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정말로.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50년을 함께 했지만 그날의 포옹은 어느 때보다 따뜻했어요.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82이고 아내는 81가 되었어요.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기력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함께 있으니 행복합니다. 아들들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민수는 이제 저를 예전처럼 대해주고 민호도 가끔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손주들도 자주 와요. 준호는 직장을 다니고 지은이는 대학원에 다니는데 둘 다 바쁜 와중에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챙겨줍니다. 혜진이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생각은 나지만 더 이상 그리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때의 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지만 동시에 큰 교훈이기도 했습니다. 그 일이 있었기에 아내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으니까요. 어제도 아내와 함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예전보다 걸음이 느려졌지만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여보, 피곤해요? 아니, 괜찮아. 당신이랑 함께 걸으니까 좋아. 저도요. 이렇게 같이 늙어가는 거 나쁘지 않네요. 그러게. 우리 오래오래 함께 있자. 네, 함께 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참 아름다웠어요. 여보, 저 노을 봐요. 매일 봐도 질리지 않네. 우리가 함께 본 노을이 벌써 몇 개나 될까요? 셀 수도 없이 많겠지. 앞으로도 많이 보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 그래, 함께 보자. 우리가 함께 있는 한 매일이 아름다울 거야. 아내가 제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이제 알아요.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먼 곳에서 찾을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서 찾는 거라는 거요. 5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살아온 사람,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아플 때도 함께 있어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 인생의 전부라는 걸요. 정수가. 왜요?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여보.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석양을 향해 가고 있지만 아내와 함께라면 그 석양도 아름답습니다.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함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매 순간을 소중히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고 감사하고 함께하는 것. 그게 인생의 전부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이에서 행복을 찾으세요. 그것이 제가 79의 나이에 얻은
가장 큰 깨달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곁에 계신 분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